수가 없습니다. 제 진심 믿어주세요, 아버님. 급기야 윤영이의 남자친구 눈엔 눈물까지 맺혔습니다. 결국 그의 요점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자네 어머님,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닌가? 자네가 여기 온 거 어머님은 알고 계신가? 그러면 내 대답은 같네. 그 친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장애인들 들이지 말라는 생각도 그대로일 것일 테고요. 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색안경으로 보는 폄합한 사람들을 저는 이미 사업을 하며 인생을 살며 숱하게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등을 말하면서도 정작 장애인이 오면 불편해했고 자신과 그들의 삶을 철저히 나누었습니다. 그런 뼛속까지 위선적인 사람들 덕분에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때때로 원치 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권리를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자네가 돈이 없었어도 직장이 없었어도 괜찮아. 하지만 자네 부모님이 그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라면 용납할 수 없네. 돌아가 주게. 딸아이 남자친구는 마지막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빗길에 뒤돌아섰고 아내도 그 사람들 인성을 받던지라 무슨 말을 쉽사리 꺼내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어댔어요. 이 상태가 며칠이 지속되다 보니 딸아이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정말 안 돼요? 그 사람 부모랑 인연 끊고 살겠대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윤영아, 부모 자식이 인연 끊는 게 무슨 쉬운 일인지 아니? 결혼은 집안끼리 약속이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에서 널 어떻게 대할지는 뻔해. 아비로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너야말로 저런 행각을 보고도 그 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거냐? 아빠, 그래요. 저분들 말 옳지 않아요. 하지만 오빠와 결혼하는 거지 저 집안에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은 안 돼. 아빠. 딸은 울먹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경했고 딸도 그런 제 태도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딸은 몇 날 며칠 제 방문 앞에 대고 애걸했어요. 죽어도 못 헤어져요. 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아빠. 나 아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그 사람 놓칠 수가 없어. 아빠가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아빠,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빠! 하지만 전 끝내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급기야 부모와의 인연을 끊든지 그 사람을 선택하는지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말까지 했어요. 아마 제 아내도 너무 많은 상처가 골마있던 것 같아요. 결국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초리를 보더니 입을 꾹 다물었어요. 딸과 한 번도 상상치 못한 냉정기가 이어지자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 윤영이가 밥을 먹지 않길래 저녁을 들고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윤영이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저도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너 밥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시위라도 하는 거야? 아내는 딸아이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자고 저를 설득했건만 마음이 그리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제 핸드폰에 딸아이로부터 문자 하나가 날아오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아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말 걸지 마세요. 솔직히 한편으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제 수족과 같았던 딸이 이런 일로 돌아서다니. 상견례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다 알면서 그럴 수 있는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인지라 제 감정을 뒤로하고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허나 제가 기분 상한 건 둘째치고 윤영이를 저런 집안에 시집 보낸다는 사실이 너무도 찝찝했습니다. 더군다나 절름발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을 어른이랍시고 시어머니랍시고 모신다면 나중에 무슨 고된 시집살이를 당할지 불보듯 뻔했어요. 저는 그렇게 딸과 처음으로 대화 없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날이 왔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란 사람이 불쑥 말도 없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것도 발로 쾅쾅 문을 두드리면서 말이에요. 그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는데 대뜸 고함부터 지르더군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을 쫓아내요? 지금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무슨 지경에 처해 있는 줄 알아요? 얘가 당신한테 쫓겨난 이후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다리 병신들 못 들어오게만 해주면 될걸. 그 부탁 들어주기가 힘들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보세요.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폐악질에 화가 나 제가 나서려 하자 먼저 나서 이 상황을 막은 건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윤영이었어요. 대체 무슨 행패이신 거죠? 저희 아빠 사리사욕이 아닌 늘 힘든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분들 한평생 돕고 사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희 아빠예요. 그러니 저희 아빠 모욕하시는 거 그만두세요. 한 번만 더 와서 제 아빠 욕 보이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방진, 야! 내 아들을 홀려놓고 터진 주둥이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그쪽이세요. 더 이상 편히 봐드릴 마음 없으니 이만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 그 순간 그 미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그만 윤영이의 머리채를 붙잡아 버렸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쥐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힘이 어찌나 억센지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쪽으로 가 말리려 하자 발로 제 휠체어를 차 넘어뜨렸습니다. 아빠! 놀란 딸아이가 제 곁으로 와 부축하려 하자 그 여잔 분이 안 풀렸는지 딸아이를 밀쳐내고 발로 제 몸을 꾹꾹 눌렀어요. 정말이지 비참했고 움직일 수 없어 버둥거리는 절 짓누르는 그 여자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주 가지가지하네. 가지가지해. 내가 이래서 장애인들이 싫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랑 섞여 살면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지. 아빠, 저희 아빠 몸에 손대지 마세요. 윤영아, 아빠 괜찮다. 울지 마. 울지 마. 그래도 팔 운동을 꾸준히 했던 터라 손으로 여자의 발을 잡으며 못하게 막고 있었지만 이 여잔 비웃음과 조롱을 끊임없이 던져댔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그저 그런 당신 딸 만나 결혼해주는 거면 덥석 기회를 잡기나 할 것이지 알량한 자존심이나 세워 이 지경으로 일을 만들었다고요. 어머,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옆한 내가 미쳤나? 당장 발 못 대? 때마침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가 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여자를 힘껏 밀치고 뺨을 거칠게 때려버렸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 여잔 저희를 보며 분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제야 그 여자가 도망치듯 뛰어가면서 상황이 끝났어요. 허나 그 여잔 떠났지만 저나 딸아이 가슴엔 상처가 가득 남아버렸죠. 저도 딸아이도 그날 이후 어떻게 서로의 얼굴을 봐야 할지 몰랐고 딸은 방 안에서 숨을 죽이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딸 앞에서 그런 못난 꼴을 보인 게 부끄러워 먹지 않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 제가 다리를 잃고 난 후 술에 의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단락되자 늘 울기만 했던 윤영이가 제게 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제 손을 잡아주며 아빠, 나 그 사람과 정리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저도 아빠를 욕보인 그런 집에 시집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괜찮겠니? 정말?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빠. 아빠를 그렇게 대한 분들 모시고 살고 싶지 않아요. 아빠, 그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해요. 아빠 직원분들께도 죄송하고요.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그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저는 딸의 결혼을 파토낸 것 같아 미안했지만 딸은 외려 제게 미안했어요. 그리고 인연을 정리했으니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 단언했습니다. 윤영이는 그 이후 더 이상 남자친구와 연락하지 않았고 회사도 옮기고 독립도 하겠다 했어요. 독립? 갑자기? 네, 아빠 새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어차피 직장도 이 근처로 잡았으니 여기서 살아볼게요. 여자 혼자 독립한다 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윤영이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도 있다고 했고 저도 그쯤 되자 딸이 알아서 잘 하리라 믿고 생활비로 쓰라고 조금의 돈을 보태주었어요. 그 뒤 윤영이는 소식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제가 전화하면 꼬박꼬박 전화를 받긴 했고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딸이 다행히 별탈 없이 회사 생활로 바쁜 것 같아 저는 크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허나 이건 그저 제 합리화이고 착각일 뿐이었어요. 윤영이는 제 생각보다 그 남자를 더 깊이 사랑했나 봅니다. 저를 죄책감의 지옥으로 빠져들게 한 건 큰딸에게서 들은 말 때문이었어요. 아빠, 저기 있잖아. 윤영이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약?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보기엔 상태가 심각해. 이번에 혼자 살겠다고 독립한 것도 내 생각엔 힘든 티 안 내려고 한 것 같아. 저번에 윤영이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애가 밥도 못 먹고 있고 계속 잠만 자더라고. 청소는 이사 가서 한 번도 안 한 건지 바퀴벌레가 있고. 그 밝던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 약을 먹고 있다니 전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힘들었길래 그런 약까지 복용하는 걸까? 가끔 독립해 집을 나간 딸의 기분을 알기 위해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안심하곤 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모자르고 한심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죄책감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저 사랑과 염려로 아이를 걱정한 것이었는데 내 사랑의 방식이 잘못된 것이었을까? 딸아이에겐 너무 가혹했던 걸까? 자존심이 뭐라고 딸의 사랑과 결혼을 막은 걸까? 딸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게 모두 제 탓 같아 저는 그 길로 아내와 함께 당장 딸을 만나러 갔습니다. 딸이 잠시 살고 있다고 했던 빌라는 참 허름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습니다. 딸이 보내준 사진과는 확연히 다른 곳이었어요. 저는 휠체어로 그 길을 가면서도 딸아이가 이런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게 걱정이 되었죠. 윤영아, 아빠 왔어. 하지만 문 안쪽에선 대답이 없었습니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딸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고 손이 벌벌 떨렸어요.
저는 곧바로 큰딸에게서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갔고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구급차가 와 딸을 실어갈 때까지 옆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아내 역시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윤영이가 눈을 뜨자마자 한 말은 그거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왜 네가 미안한 건지 딸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건 나인데. 전 울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기에 괜찮다는 말로 딸을 다독이다 화장실로 가 물을 틀어놓고 한참 오열을 했습니다. 딸아이 상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몰랐다는 사실이 그토록 죄스러운 건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딸의 남자친구도 딸과 헤어진 후에 극단적인 시도를 한 모양이었어요. 그 여파로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딸은 남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자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똑같이 그런 시도를 한 것 같았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지? 정말 나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울면 윤영이가 더 슬퍼할 거야. 강한 척하고 있자, 응? 아빠, 뭐라고 좀 해봐요. 허나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는 아내를 달래줄 수 없어 첫째 딸에게 아내를 맡기고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아이 남자친구가 혼수 상태로 있다는 곳에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어요. 윤영이가 나쁜 시도를 한 이후 지금 윤영이는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가족 모두 보호 차원에서 윤영이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착한 윤영이는 그런 선택을 한 게 부끄럽고 미안했는지 저희에게 수없이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집안일도 도우며 잘 지내려 하지만 저는 윤영이의 웃음을 볼 때마다 무섭고 불안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혹여나 딸이 또 그런 선택을 할까봐 자다가도 밤에 벌떡 눈이 뜨이곤 했어요. 그리고 윤영이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에야 제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길 6개월 정도 후, 그러던 어느 날 큰딸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아빠, 윤영이도 알지 모르겠는데 남자친구 의식이 돌아온 모양이에요. 지금 병원에서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 윤영이 남자친구가 제 직장 동료와 연이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되긴 했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전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아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알고 있는 건지 알고 있다면 보고 싶을 수 있으니 갈 의향이 있는지 묻기 위해 윤영이 방으로 갔지만 윤영이의 방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어제는 윤영이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번 병원에 가보았어요. 그 아이 역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많이도 헬스케져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몰골로 뵙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왜 그런 말을 하나? 그 아이가 절 보고도 고개를 떨구는데 괜히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힘없는 목소리로 윤영이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금 전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결혼을 허락해 주어야 할까요? 그저 서로를 사랑한다고 저들끼리 잘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온전히 맡겨야 하는 걸까요? 제 딸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지라 이젠 제 욕심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어요. 부모가 되는 게 일이 힘든 일인 줄 몰랐네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여 여기에 글이라도 써보았어요.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이런 일 겪지 마시고 평안히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 구독자입니다.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던 빵빵한 예비 시댁에 의사 예비 신랑까지 엄청나게 좋은 조건들은 둘째치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행복한 미래를 그려가며 좋은 생각만 해도 모자랄 시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행복한 결혼 준비가 이젠 모두 과거형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통해 신데렐라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의사 마누라가 되어 평생 놀고 먹고 호의호식할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 아직도 세상엔 그러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고 넘기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벽이란 것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고한년한테 장가 보내자고 이 녀석 의사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고한년이 의사 아들 넘보는 게 말이나 돼요? 중내사내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 밑에서 굽신거리면서 이 결혼 생활을 다시 이어나가긴 그야말로 제 팔자를 스스로 뒤홍박 팔자로 만드는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당에 제 주변에선 아직도 그래도 그렇게 괜찮은 집안이고 서로 좋다고 하는 사이니까 한 번은 서로 이해하고 굽히고 들어갈 수 있지 않냐. 제 등을 떠미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른 곳도 아니고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모에게 저런 소리나 듣고 있냐고요? 그러게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날 때부터 고아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유년 시절은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동딸로 태어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죠. 어떨 땐 내가 어렸을 때 남들이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고 자라버려서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내 곁을 떠나버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말이에요. 부모님께선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셔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남들이 금수저라 부를 정도로 넉넉한 재산과 집안 환경을 물려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화목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해주셨다. 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현아, 삼촌 왔다. 우리 다현이 수학여행 간다고 해서 이 삼촌이 옷 한 벌 사왔지. 다현아 어떠냐? 삼촌밖에 없지? 와, 삼촌 진짜 감사합니다. 나 진짜 엄마 아빠 다음으로 삼촌이 제일 좋아. 요은석 봐라. 삼촌이 선물 몇 번만 해주면 이 아빠는 아주 뒷전으로 밀려나겠어. 뭘 또 이런 걸 사왔어. 아니다, 네 형수 그동안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건 아주 세 발의 피지. 다현아, 삼촌한테 고마워할 게 아니라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너 키우기 전에 니네 엄마가 삼촌 키우면서 고생한 거 생각하면 아유, 내가 미안해서 말도 못한다니까. 늘 화목했던 집에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 친구처럼 지내던 저희 삼촌 덕분에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안 계시고 형제라고 온 꼴랑 아빠랑 삼촌, 거기다 두 형제지간이 10살 차이나 나니 아버지 입장에선 동생이 아니라 거의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저도 부모님께 전해 들은 얘기긴 했지만 거의 아들을 키우는 것과 진배 없이 삼촌을 돌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건 몰라도 막내 동생 공부 잘 시켜서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얻게 해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겐 사명감처럼 자리가 잡혔다고요. 전 아주 어렸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하는데, 삼촌이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지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부모님께선 삼촌에게 공부에만 매진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는데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괜히 아르바이트니 뭐니 다른 거 한다고 나서면서 정작 해야 할 일 못하고 시기 놓쳐서 공부 못하고 후회하지 말고 목표 달성하고 나서 은혜를 갚고 뭐 하고 하는 것도 다 나중에 하라고요. 그렇게 삼촌은 어려운 집안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 편하게 형과 형수 지원 받아가면서 실컷 할 수 있었던 거죠. 당시엔 어렸을 때라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큰 희생과 결심이 필요한 일인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그 당시 삼촌의 나이가 되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선뜻 삼촌을 돌보겠다고 나서던 저희 부모님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리고 그 용기를 저버리지 않고 죽자 사자 열심히 살았던 삼촌 역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에요. 다현아, 너 정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삼촌은 말이야, 사람 인생에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삼촌은 이번 생에 엄마 아빠한테 신세진 게 너무 많아서 이거 열심히 안 갚으면 다음 생에 사람이 아니라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돌멩이로 태어날지도 모른다니까.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삼촌한테 물어보고, 학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삼촌한테 얘기하고, 다현이 넌 사는 동안 아버지 한 명 더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다현이는 진짜로 부모님 잘 만나서 덕 보는 거다. 뭐 부모님에게 수억 원의 자산을 물려받고 땅을 물려받고 이런 것만 자산인가요? 전 큰소리 한번 안 났던 화목한 가정, 그리고 삼촌이라는 존재를 제게 안겨준 부모님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남들한테 떳떳하게 나 금수저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 주고도 못 살 것들을 물려주셨다고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삼촌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들었는지 나도 하루빨리 커서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박히게 되었고요. 효도하겠다는 제 말에 부모님이 웃으면서 우리 다현이 효도받고 손주 효도까지 받으려면 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하는 거냐면서 식탁에 둘러앉아 삼촌이랑 하하 웃었던 게 참 엊그제 같네요. 다들 저한테 그렇게 위로를 했어요. 좋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 있어 일찌감치 데려간다고요. 저희 부모님,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두 분 다 한꺼번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위로가 됐냐고요? 전혀요. 억울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부모님을 필요로 하든 말든 지금 부모님을 당장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난데 누구 맘대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냐고요. 그럼 혼자 남아있는 난 어떻게 살라고요? 저게 그 딸이지? 아, 왜 혼자 남았다던. 아유, 불쌍해서 어떻게 한대. 보니까 두 사람 다 변변찮은 친척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아, 저렇게 다 큰 애를 누가 본다고 나서겠냐고. 팔자도 참 기구하지. 아, 부모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어도 또 모르는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한나란시에 같이 가버려. 완전히 그냥 고아돼버린 거잖아. 아, 왜 그 남동생인가 하나 있지 않았어? 삼촌인가 뭔가. 아이고, 애 들어 조용히 좀 해. 아니, 아무리 죽고 못 사는 형제 사이라고 해도 아, 저렇게 다 큰 애를 어떻게 데려가겠어. 아직 장가도 안 갔다며. 직업도 탄탄하니 결혼도 하겠다. 여자가 줄을 섰을 텐데. 형 얘긴 하지만 아이고, 괜히 애 딸린 남자 소리 들어서 뭐 좋을 게 있다고. 애 인생이 안타깝긴 해도 괜히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다 같이 힘들 일 있어? 아유, 그냥 이 집 식구들만 힘들고 말면 되지. 사람들 참 잔인하더라고요. 저도 당장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 두 분 다 갑자기 여의고 영정 앞에서 울다 지쳐서 쓰러져 잠드는 와중에 이 장례식이 끝나면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앞에서는 그래 부모님 좋은 곳 가셨을 거다. 너라도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다독여 주시지는 못할 망정. 그러면 쟨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여자애 혼자서 어떻게 살겠냐. 나쁜 길로 빠지기 십상이다. 다 큰 어른들이 뭐 재밌는 일도 아닌데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들릴 줄 알죠? 다 들려요. 혼자 남겨진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남겨진 것 자체가 삼촌 인생의 발목 잡는 일일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장례식장에서 3일 내내 들었으니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삼촌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삼촌 인생을 붙잡기라도 할까 봐서요. 그럼 난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뭐 부모님이 없는 애들은 보육원이나 쉼터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나도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건가? 그런데 가면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는 건가? 그래도 중학교는 마칠 수 있겠지. 어떤 말이 나오더라도 충격을 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던 절 장례가 끝나고 삼촌이 부르셨어요. 장례식 내내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얼굴이 다 뭉개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절 붙들고 이젠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집에 돌아온 삼촌이 쉽사리 입을 떼시지 못하더라고요. 삼촌,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마치고 싶어요. 혹시 저희 살고 있던 집에 빚이 있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이제 못 지내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보험금 같은 거 남겨주신 것 같은데 어디 센터 같은 데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 돈으로 나중에 저 학비라도 좀 보태줄 수 없을까 하고요. 제 딴에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꺼냈던 얘기였죠. 어차피 삼촌도 저를 떼놓고 삼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라면 저도 제 살 궁리를 빨리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얘기를 들은 삼촌은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표정으로 깜짝 놀라시면서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센터는 무슨 소리고 학비는 또 뭔 소리냐. 네가 왜 학교를 졸업 못하냐 하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사람들이 저 이제 오갈 데 없으니까 어디 센터 같은 데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나도 삼촌한테 짐 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졸업하고 싶다. 애초에 그런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삼촌이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엉엉 울면서 털어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것이며 또 한편으로 제가 얼마나 더 짠해 보였을까요? 저도 정말 어린애였잖아요. 아무리 의젓 한 척 해봤자 속마음은 그게 아닌걸요. 엉엉 울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 삼촌이 나 안 버렸으면 좋겠다고. 야 임마,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다현아, 너희 부모님한테 내가 평생 약속했어. 혹시라도 살다가 잘못되는 날 있으면 무슨 일 있어도 너는 내가 꼭 책임지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다현이 네 가족은 이 삼촌이야. 알겠어? 걱정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이 삼촌이 부모님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옆에서 아빠 역할, 엄마 역할 다 해줄 테니까. 다신 삼촌 앞에서 버린다느니 그런 얘기 절대 꺼내지 마. 알겠어? 삼촌에게서 가장 듣고 싶었던 얘기였죠. 제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가족은 삼촌이었고 삼촌에게도 유일하게 남아있던 피부친 저였으니까요.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니네 삼촌은 다른 건 몰라도 약속 하나는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일찌감치 일을 시작하면서 삼촌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삼촌의 의지력 때문이었답니다. 아빠의 목, 엄마의 목까지 다 하면서 제가 크는 동안 부모님이 없다는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삼촌은 정말이지 꼭 지켜주셨어요. 일 때문에 항상 바쁜데도 불구하고 운동회며 졸업식이며 학부모 회의까지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늦더라도 쫓아와 주셨으니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젊고 잘생긴 아빠란 소문이 돌아 으쓱했던 적도 있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삼촌 대신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게 알려졌을 때도 멋진 삼촌이 있었기에 전혀 기가 죽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철이 들어가면서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느라
본인의 인생을 챙기지 못하는 삼촌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질 때가 있었죠. 삼촌, 결혼 안 할 거야? 언제까지 내 뒷바라지만 하려고 그래? 저기 동네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선자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며? 삼촌 직업도 그렇고 얼굴 잘생긴 것도 그렇고 평생 갈 것 같아? 괜히 나 챙긴다고 결혼 정년기 다 놓치지 말고 이제 나도 고등학생이야. 혼자서 다 잘 챙길 수 있다고. 이제 삼촌도 삼촌 인생 챙겨야지. 나중에 나 때문에 삼촌이 노총각으로 사는 애 만에 이런 얘기 안 듣고 싶어. 선도 보고 결혼도 하고 그래. 넌 어쩜 그렇게 크면 클수록 니네 아빠랑 판박이냐? 어? 방금 잔소리하는데 나 우리 형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야, 조그만 게 어디 삼촌한테 잔소리야. 삼촌이 너 때문에 결혼 안 하긴 뭘 결혼을 안 해. 이게 다 삼촌을 품을 만한 넓은 그릇을 가진 여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괜히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공부라도 한 글자 더 해. 너 좋은 대학 들어가고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삼촌은 그때 황혼 결혼식 하려니까, 어? 지금도 좋다는 여자가 그렇게 줄을 섰는데 그때쯤 돼서 어디 돈 많고 예쁜 할머니 골라가지고 장가 들란다 삼촌은. 매번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타박을 하면 장난스럽게 맞받아치는 삼촌이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고 절 신경 쓰느라 선이니 결혼이니 그런 것들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영 마음에 걸리기만 하더라고요. 괜히 죄책감을 느낄까봐 큰 소리를 치는 삼촌한테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땐 그냥 괜한 소리인 걸 알면서도 삼촌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하루라도 빨리 대학 가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야지. 노총각 삼촌 구제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삼촌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제대로 된 전문 직종으로 진로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열심히 상담을 하셨지만 생각보다 공부머린 크게 없는 조카를 둔 덕에 답답한 학부형의 심정을 조금 일찌감치 깨우치게 되셨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가 가장 쉬웠다는 삼촌이 제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맨날 공부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야, 책상 앞에 진득하니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서 하면 되는 거 뭐 그게 어려운 거라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나 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한동안 말도 안 하고 싸우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뭐 삼촌이 바라던 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자는 사자가 됐죠. 간호대학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공부머리는 자기를 닮았어야 하는데 하고 늘상 구박만 하던 삼촌이었지만 그래도 간호사 시험 앞두고 밤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 절 위해서 출근 전에 서툰 솜씨로 아침을 해놓고 가시고 몰래 제 지갑에 용돈을 넣어두고 가시곤 했어요. 그렇게 간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땐 어디 판검사 시험에 합격한 것만큼이나 기뻐서 삼촌과 둘이 끌어안고 방방 뛰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 아주 아파트에 현수막이라도 걸 기세셨죠.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사명감 가득한 그런 일들은 온데간데 없었고요. 다들 힘든 일에 찌들어서 일을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작은 실수에도 잔뜩 날이 서서 폭언 내에 갈구고 태우고 남의 돈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출근할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 싶고 돈 벌려다가 정신병자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간호사 합격하자마자 대학병원 취업했다고 삼촌에게 소고기 얻어먹고 이젠 효도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여자친구 사귀셔라 호언장담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1년 반 만에 사직서 내고 간호사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방황하다가 다시 들어간 곳은 돌고 돌아 또 병원이었어요. 삼촌 도움받아 간호대까지 나온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사나 아는 게 이것뿐인데 싶기도 하고요. 간호사 시험을 끝으로 공부는 죽어도 더 못하겠다 했는데 어쩌겠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해야죠.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병원 원무과에 행정 업무를 보게 된 거예요. 간호사로 들어갔던 병원보다 훨씬 더 좋은 병원이었죠. 막상 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 보니까요.
이게 내 천직이다 싶어요. 내 할 일만 잘하면 되고 간호사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랑 싸우고 부딪히는 일도 훨씬 덜하고요. 거기다가 아무래도 간호사로 일을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병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서 언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금방금방 알고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금세 사람들 입에 일을 잘하는 신규 직원 들어왔다고 오르내릴 정도로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죠. 선생님, 차트 챙겨가셔야죠. 아, 감사해요.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매번 뭘 이렇게 까먹고 가는지 모르겠네요. 맨날 말만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다음번에 정말 밥 한번 살게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걸로 인정받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죠.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실죠.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인연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예비 신랑과의 만남도 병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처음엔 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 의사가 됐을까 하고요. 사람 좋고 자기 일에 사명감도 있어 보이고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해봐서 알지만 어쩔 때 보면 의사들은 왜 저렇게 같은 얘기를 해도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정이 뚝뚝 떨어지게 얘기를 할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예비 신랑은 좀 달랐죠. 기억력이 어찌나 좋은지 자기 담당도 아닌 환자들, 보호자들 붙들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여기는 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원무과에 있는 직원들이랑 의사 선생님들이랑 마주칠 일이 뭐 얼마나 있다고요. 그런데도 제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칠칠 맞은 구석이 있어서 올 때마다 차 키며 지갑이며 차트며 뭘 그렇게 흘리고 다니는지 제가 그 물건 챙겨가지고 몇 번 가져다 줬다니까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우연히 원무과에 일이 있어 왔다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저를 보게 됐고 그때부터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대며 제자리에 들리고 말이라도 한 번 더 섞어보려고 칠칠 맞은 척 제자리에 일부러 물건을 놓고 갔다는 걸요. 그것도 까맣게 모르고 전 그냥 내가 그동안 챙겨서 갖다 준 살림살이만 하더라도 한 트럭은 되니까 양심적으로 밥은 한 번 사는 게 맞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순전 수작 부리는 건 줄도 모르고요. 대학병원 의사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한 번 밥 사야 되는데 말만 몇 번을 하고 겨우 스케줄 맞춰서 그렇게 밖에서 처음 봤는데 의사 가운 벗고 밖에서 보니까 생각보다 키도 훤칠하고 칠칠 맞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전까지 학교 다니고 일하고 남자라고는 친구 따라서 머리수 맞춘다고 단체 미팅 나가본 게 전부였으니까 뭐 안 해도 그냥 괜히 쑥스럽고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나이가 있으신 편이고 경력도 꽤나 있으신 편이기도 하고요. 그 전에 간호사 일을 할 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 있던 게 습관이 좀 되어 있기도 해서 회사에선 곁을 편하게 주지 못했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제일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말을 해보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은근히 말도 잘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간호사 일도 했었다 하니까 뭐 이래서 힘들었지 않냐 저래서 힘들었지 않냐 그 당시엔 아무도 공감해주지 못했던 제 얘기들을 공감해주고 사적으로 만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했죠. 너무 잘 맞더라고요. 본인은 단도직입적으로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몇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싫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병원 사람들 몰래 일 쉬는 날 맞춰서 데이트도 하고 병원에서 몰래 자판기 음료수 캔 뽑아 주머니에 넣어주고 가고 그랬었죠. 다 추억이네요. 예비 신랑과는 거의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얼추 다 알 정도였죠. 이 나이 먹고 처음으로 삼촌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남자친구와 여행도 가보고 연애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애틋해졌어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식고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오히려 깊어지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전 이 관계가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피어오르더라고요. 슬슬 나오는 결혼 얘기요. 이번 주말에 대학 동기가 결혼한다고 그러는데 나랑 진짜 친한 친구거든. 친구들한테 당신 소개도 시켜주고 싶고
혹시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너무 부담스럽고 바쁜 일 있으면 같이 안 가도 괜찮은데 난 당신이 꼭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 나중에 우리 결혼식 때도 다 와줄 친구들인데 미리 가서 얼굴 도장 찍어두면 좋잖아. 사실 예비 신랑 입장에선 그렇죠. 저랑 결혼을 하는 미래가 당연하다는 듯이 친구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못 이기는 척 끌려 나갈 때마다 전 오히려 이 사람과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벽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갔을 때도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고 같은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들, 이 사람이 이렇게 여자친구를 행사에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주는 것도 처음이라고 대체 어떤 사람인지 다들 궁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소개를 하겠다고 앞다투어 명함을 내미는데 받아든 명함에 써있는 직함들이 하나같이 어느 대학병원, 개원의, 당연하죠. 의대 동문대 사이에서 뜬금없이 사무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머쓱하게 웃으면서 저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과냐, 어느 대학 나왔냐 웃으면서 물어보던 동기들이 저는 의사가 아니고 같은 병원 원무과에 일하고 있다 대답을 하니 분위기가 싸하게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무과요 하는 대답과 함께요. 저도 사람인데 그 정도 눈치는 있죠. 방금 전까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서 앞다퉈서 눈을 반짝이며 저에게 대체 궁금해했던 사람들의 눈빛이 묘하게 무시라는 눈빛으로 바뀌는 것을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온갖 수작 부리면서 말 한번 붙여보려고 쫓아다녔다고. 능력으로 따지면 나보다 한 수 위야. 한 수가 뭐야, 두 수. 아니, 세 수는 위지. 예비 신랑의 얘기에도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러냐고 대충 맞장구를 칠 뿐이었고 민망함에 얼굴이 핫핫해지더라고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여기 따라온다고 했을까 후회도 되고 이래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수준 맞춰 만나야 하는 건가 괜한 자격지심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예비 신랑한테 괜히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차피 한번 얼굴 보고 말 사람들인데 뭐라고 하든지 크게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나 싶어서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밖에서 누군가 대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예비 신랑의 이름이 딱 들려서 문을 열다 말고 멈칫하게 됐어요. 좋은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나가기에 썩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싶었죠. 동원이 걔 진짜 결혼할 생각인가? 걔네 아버지 병원도 꽤 잘 나가지 않아? 괜찮은 여자 만날 줄 알았더니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완전 별 볼 일 없는 여자잖아? 병원에서 일한다고 그러게 최소 의사 정도는 될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것도 집안 내력인가 봐. 그러게 걔네 엄마도 간호사 하다가 들어앉은 거지? 근데 왜 원래 같은 출신들끼리 더 싫어하는 법이라고. 내가 보기엔 걔네 엄마가 더 죽어라고 허락 안 해줄걸? 내가 걔네 엄마 만나봐서 알잖아. 우리 아들은 뭐 최소 미국에서 유학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본인이 수준 딸려서 그런지 며느리 잘 보려고 꽤나 용 쓰시는 것 같은데 속 좀 쓰리실 듯. 예비 시아버지께서 꽤나 큰 병원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듣고 있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거기에 비하면 여자가 너무 떨어지지 않냐 확인 사살을 당하니 제가 없이 살고 초라하게 지내왔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던지요. 거기서 문 박차고 열고 나가서 니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 저는 화장실 문짝 뒤에 숨어가지고 왜 큰 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서 당차게 말 한마디 못했던 제 자신, 제 스스로가 너무너무 쪽팔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땐 저 자신도 예비 신랑에 비하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였는데요. 결혼식에 갔다 온 이후로 내내 풀이 죽어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저를 보고 예비 신랑은 친구들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대본에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빨리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결혼 준비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대한 얘기는 몇 번이나 계속 나왔지만 뭔가 마음의 준비가 딱 하고 내려지지 않은 것도 있었고 거기다 결혼식장에서 있었던 일도 있으니 제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태였고요. 언제까지 이런 마음을 숨길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집안 반대를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요. 결혼식장에서 당신도 봤잖아. 나 당신 친구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할 거야. 차이 나는 결혼일 거라고. 부모님은 반대 안 하시겠어? 더 하셨으면 더 하셨지. 덜 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해.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게 너무 걱정돼. 3년 동안 연애하면서 당신 옆에서 제일 많이 봐왔던 게 나야.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어머니도 간호사 출신이었어. 어머니랑 아버지 결혼할 때 그래서 집안 반대 심하셨고 그런 거 이겨내고 제일 잘 사시는 분들이야. 같은 이유로 반대 안 하실 거야. 오히려 더 이해해 주셨으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반대 이겨내고 하신 결혼이니 당신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실 거다. 거기다 대고 차마 그 소리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절대 그럴 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에 대한 마음만 흔들림 없으면 결혼 허락 받으러 가자 얘기하는 예비신랑에게 알겠다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삼촌에게도 결혼 얘기를 꺼냈죠. 언제 다 커서 이제 시집 간다는 소리를 하냐면서 울컥하시면서 이제 시집 갈 준비하는 사람이 얼굴에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냐 걱정하시더라고요. 뭐 마음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왜? 그 집에서 반대라도 하는 거야? 우리 집에는 언제 인사 오려고? 삼촌은 아무 때나 시간 괜찮으니까 너희 편한 시간으로 잡아봐. 아니야 삼촌. 예비시댁에서도 얼마나 좋아해 주시는데 다들 좋으신 분이야. 그냥 뭐 메리지 블루 이런 건가 봐. 삼촌은 나 키운다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데 나 혼자 쏠랑 결혼할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그런가? 그런 거 없어. 내가 날짜 잡아서 인사 올게.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감적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는 걸 알았나 봐요. 이 결혼이 파토 날 수도 있고 괜히 삼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더 그랬었나 봐요. 모든 게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 얘기를 하자는 생각에 우리 집에는 나중에 인사를 오자 예비 신랑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청심환까지 챙겨 먹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비 시댁의 문을 두드렸죠. 부모님은 삼촌 손에서 자란 제 사정과 병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실을 다 이해하고 반겨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비 신랑의 모습을 보면서 살면서 고생 한 번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이라는 걸 하지 않는구나. 좀 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얘, 우리가 무슨 차선단체인 줄 알아? 어디 고아랑 결혼을 하겠다고 기가 막혀가지고. 엄마, 사람 앞에 세워두고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뭐? 자식 새끼 죽어라 키워놨는데 이딴 별 볼 일 없는 여자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들이 막말이라는 생각은 안 하니? 안 그래도 철진이 엄마한테 전화와서 얘기 듣고 설마 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이런 여자아이를 데리고 결혼식이니 뭐니 다 쫓아다니고 우리 집 쪽팔린 건 아주 생각도 안 하지. 절대 결혼 허락할 생각 없으니까 당장 저 여자 데리고 우리 집에서 나가. 아이고, 네가 무슨 자원봉사자야, 어? 웃으면서 선물을 내밀기도 전에 큰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못마땅한 얼굴로 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보자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우리 집이 자선단체인 줄 아냐, 어디서 이런 별 볼 일 없는 애를 골라가지고 왔냐, 막말을 하기 시작했고 예비 시아버지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날 동안 소파에 앉아서 고개 한 번을 돌려보질 않으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상황이긴 했지만 막상 맞닥뜨리고 나니까 붙들고 한 번만 제대로 저를 좀 봐달라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서럽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왜 사람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 집에서 이런 무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깟 결혼이 뭐라고요.
저 이 사람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버지, 병원 물려받는 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고 나면 누구한테 물려주실 건데요? 결혼 허락 안 해주시면 저 진짜 죽어버릴 거예요. 농담 같으세요? 그동안 제가 두 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반대해도 어머니는 그러시면 안 되죠. 누구보다 이 사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고 후회하고 싶으시면 끝까지 반대해 보세요. 당장 나가자. 이놈 자식이 어디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자기 부모 앞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해?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절대 허락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로. 예비 신랑의 완강한 태도에 예비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자기한테 이런 소리를 하냐며 아이고 아이고 바닥에 주저앉아 곡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치고 기가 막혀하고, 제가 들어온 이후로 고개 한 번을 안 돌려보던 예비 시아버지께서도 벌떡 일어나 호통을 치며 예비 신랑을 나무라셨습니다. 그 사이에 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제 손목을 붙들고 예비 신랑은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고요. 골이 울리더라고요. 저 하나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을 생각도 전혀 없었고,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없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철없이 허락을 받으려 드는 예비 신랑도 이해가 안 됐고요. 예비 신랑은 차에 타자마자 제 손을 붙잡고 자기 부모님이 저에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줄 몰랐다. 결혼 허락은 자기가 어떻게든 받아낼 테니 제발 헤어지자는 소리만 말아달라. 눈물까지 보이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잔데 아무리 이해 안 되는 일들 투성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헤어지자는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겠어요. 마음은 굴뚝 같았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평생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진짜 배부른 소리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든지 설득할 생각을 해야지. 헤어지자는 소리가 목적까지 치는데 결국 나오는 소리는 그런 소리뿐이었죠. 뭐라고 하겠어요. 나 좋다고 자기 부모한테 등까지 돌려가면서 처음으로 부모 뜻에 반하는 행동까지 하며 헤어지자는 소리만 말아달라 붙잡는 사람한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자기는 신경 쓸 거 없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요. 기껏해야 중내사내 할 게 뻔한데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나서서 집에 찾아가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설득을 해봤자 예비 시부모님 성질 더 긁는 꼴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마음 둘 곳 없이 심란했습니다. 언제 인사 올 거냐. 하긴 의사라고 그랬지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얘기하는데 속사정 시원하게 말도 못하겠고 삼촌 볼 낯도 없고요. 한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예비시댁 인사 다녀오고 난 이후로 예비신랑 얼굴도 하루가 다르게 헬쓱해지는 것이 집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게 빤히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가냐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요. 나름대로 절 안심시키려고 그래도 부모님이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 것 같다, 잘 되어가는 것 같다, 말로는 그러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눈에 흙이 들어가도 고아는 안 된다고 그러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열 리 없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서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저녁을 먹자던 예비신랑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저에게 반지를 내밀더라고요. 허락받았다고, 날짜 잡자고요. 자기야, 삼촌께 인사드리고 상견례 날짜 잡자. 부모님이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그게 정말이냐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 결혼 허락하신 거 맞냐고 몇 번이나 되물었죠. 그렇답니다.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지만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비시댁에서 홀대받았던 기억이 너무 컸던 탓이었겠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마 예비신랑이 중내사내 끈질기게 허락한 끝에 마음을 돌리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허락을 받아 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그 당시엔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래도 제대로 된 허락을 받아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삼촌에게 인사를 드리고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혼이 언제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불안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말도 못하고 꽁꽁 숨기고 있었거든요. 비록 첫 단추가 쉽게 끼워지진 않았을지 몰라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마음을 놓고 저희 사실 만나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친한 친구와 동료들에게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요. 축하하는 사람 반, 걱정스러운 얘기를 건네는 사람 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삼촌은 자기 결혼만큼이나 기뻐하셨죠. 상견례 때 뭘 입고 가야 하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전날에 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까 생전 그런 건 하지도 않던 분이 얼굴에 팩을 붙이고 종이에 상견례장에서 할 만한 질문들을 써놓고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왜 그렇게 뭉클하던지요. 너희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지. 삼촌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그냥 너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너 정말 다른 거 하나 걱정되는 거 없는 거 맞지? 너도 임마 관리 좀 받고 해야지. 새 신부가 왜 그렇게 기운 없이 축축 처져 있어? 아니야 삼촌. 나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어.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요. 고마워. 우리 사이에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하냐고 웃으면서 눈가에 맺힌 눈물을 쓱 닦아내던 삼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했던 다짐처럼 누가 뭐라고 하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 지워버리자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완전히 마음을 열었을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다연이 삼촌 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역할을 하면서 키워와서 거의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없는 애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모자람 없이 엄하게 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엄하게 키워서 어쩔 땐 힘든 게 있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 할 때가 있어 그게 늘 마음이 쓰이고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들 훌륭하게 잘 키워내신 좋은 분들이니 그런 부분까지 잘 굽어 살펴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 든든합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저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돕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다연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앞에서 장난스럽고 자상한 모습만 보여주던 삼촌이었는데 상견례장에서 예비 시부모님을 뵙자마자 악수를 청하고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하며 진지한 모습으로 얘기를 건네는 삼촌의 모습을 보니 삼촌은 참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곁에서 부모님처럼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구나 싶어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황했던 건 시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힌 마당에 당연히 이제 결혼에 대해선 전혀 반대하는 마음이 없으실 거다 생각했었는데 고개까지 꾸벅 숙이는 저희 삼촌의 인사를 보고서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태도에 저도 당황하고 예비 신랑이 대답을 안 하냐는 식으로 예비 시아버지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요. 그 두 분이 정말 아들의 고집과 성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반대한 내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삼촌이었기에 그런 쎄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요. 어색한 정적을 깬답시고 삼촌은 예비신랑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외모도 뛰어나고 요즘에 이렇게 사명감 투철한 의사 찾아보기 여간 힘든 게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이 얘기 가만히 듣고 있던 시모,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뛰어난 자기 아들이 이 집에 장가가는 게 억울해 미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거기서 제대로 긁혀버린 거였죠. 그러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애초에 덤빌 생각을 안 했을 텐데요. 엄마, 제발 좀. 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식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저희가 들어왔을 때부터 얼굴에 짜증나는 기색을 내내 풍기고 있던 시모가 결국 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냅킨을 팩 집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죠.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고한년한테 장가 보내자고 이 녀석 의사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고한년이 의사 아들을 넘보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중내 사내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한데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엄마, 지금 다 불러놓고 뭐 하는 짓이에요? 삼촌한테 기어이 이런 꼴을 보이게 되는구나. 죄송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삼촌 손을 꼭 붙들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저를 보던 삼촌은 기가 차다는 듯이 하하고 한숨을 쉬더니 너 이딴 집구석에 시집 가겠다고 그동안 애걸복걸 했었던 거냐 하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비 시부는 그 말에 또 뭐요? 이딴 집구석 하고 발끈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요. 상견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삼촌은 제 손을 한번 꽉 붙잡더니 고개를 들라고 네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냐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삼촌 명함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명함을 집어든 시부모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냐고 하면서요. 고아요? 누가 고합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내 식구입니다. 넌 왜 고개 숙이고 있어? 네가 고아야?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이딴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고개를 숙여? 왜? 내가 부장검사고 이 애가 부장검사 조카라고 하니까 네 별 꼴 같지도 않은 아들 넘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같고 그래? 고아는 내 사랑하는 조카 같은 애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들처럼 아직도 사람한테 계급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줍지 않게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고 막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빌빌거리는 그런 가난한 머리통 들고 다니는 사람들 밑에서 나온 그런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를 둔 당신 아들 같은 인간을 두고 고아라고 하는 거야. 똑똑히 들어. 고작 고아놈한테 시집 보내자고 나도 죽자 사자 내 조카 키워둔 거 아니야. 감히 고아놈이 우리 조카 놈 보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다현아, 일어나라. 이딴 거지 같은 인간들이랑 한순간도 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삼촌이 예비 시부모님께 쏘아붙이고 벙찐 두 사람이 그제서야 삼촌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미처 몰라 뵀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줄로만 알고 그랬었다. 우물쭈물 얘기를 하더군요. 삼촌 말대로 막상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빌빌거리는 그런 한심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얼마나 한심하던지요. 예비 신랑은 그런 부모를 뒀다는 것이 또 얼마나 쪽팔렸겠습니까? 제 손목을 잡고 자리를 떠나려는 삼촌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자기 부모님이 잘못한 거 100번 1000번 이해하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 생각해달라면서요. 여태 부모 역할 대신 해주면서 절 애지중지 키워주신 삼촌 앞에서 더 창피한 꼴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런 취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들킨 것만으로도 삼촌에게 너무나 큰 상처일 텐데 여기서 더 이상 붙잡혀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짓이겠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그런 아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네가 뭔데 무릎을 꿇냐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전 입술을 꾹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절 붙잡는 예비 신랑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반지를 빼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완벽한 이별 통보였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나도 더 이상 우리 삼촌 마음에 상처 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당신도 평생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부모님 둔 거 그거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양심이 있으면 다시는 나 찾지 말아줘.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예비 신랑 뿌리치고 그렇게 삼촌과 함께 상견례장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상견례장에 나와서 차 안에서 펑펑 울며 삼촌에게 죄송하다 사과했어요. 이런 꼴 보여서 삼촌이 어떻게 나를 키웠는데 고작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시집 가려고 해서 죄송하다고요. 다 이해한다고 결국 잘못된 선택 안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면서 결혼이 뭐 대수냐고. 삼촌은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저 행복한 거 그거 하나면 됐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과 예비 시모는 꽤나 괜찮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었던 아들, 사랑하는 여자를 놓치게 한 부모,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겠죠. 그것만큼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삼촌이 그 자리에서 정체를 밝힌 덕분일까요? 아니요. 그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던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제 무덤을 팔 수 있게 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결혼 엎은 거 정말 잘한 선택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유부 선배님들도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평생 다르게 살아온 남남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제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단순히 좋아하는 남자와 토끼 같은 자식 낳고 평생 오순도순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건 뭐 거의 고행길이 따로 없더군요. 남편과 전 친구 소개로 만나 평범하게 1년 정도 연애하다 자연스레 결혼했어요. 남편은 제가 평소 꿈꿔왔던 배우자상과 매우 비슷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배려심 넘치는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때 보니까 부모님이나 여동생에게도 굉장히 자상하더라고요. 데이트할 때도 보면 어머니와 여동생과도 자주 통화하는 것 같았고 저와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면 식당에서 따로 음식을 사서 포장해 집에 가져가는 일도 많았답니다. 연애할 땐 그런 점이 가정적이어서 좋아 보였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남편의 다정다감한 면이 거슬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에요.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누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새언니, 나 지금 언니네 집인데요. 작은 방에 있는 샤넬 가방 그것 좀 빌려가도 돼요? 이번 주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만 쓰고 갖다 줄게요. 전 어안이 벙벙해져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집까지 들어갔으며 제 허락도 없이 제 옷방에 들어가서 멋대로 물건을 뒤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에 와선 뜬금없이 가방을 가져간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세아가, 나다. 우리 지영이가 네가 상견례 때 들고 나온 가방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좀 전에 나랑 백화점에 갔다 오는 길인데 그 가방이 품절이라 이제 아예 안 나온다네. 지영이가 다른 건 영 마음에 드는 게 없고 꼭 저 가방을 들고 싶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가방 그냥 우리 지영이 줘라. 넌 내가 나중에 하나 좋은 걸로 사줄게.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는지 옆에서 시누이 전화를 건너 받으시더니 저더러 가방을 아예 시누이한테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그건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기념으로 제가 저한테 준 첫 번째 선물이에요. 저한테도 뜻깊은 거라 아가씨한테 줄 수 없어요. 정 필요하면 주말에만 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빌려주겠다고 했어요. 멋대로 집까지 쳐들어와서 제 옷방을 뒤진 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시누이도 이제 가족인데 동생처럼 생각하고 가방 정도야 빌려줄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애썼죠. 아이고, 우리 새아가가 대기업 다니길래 배포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그릇이 작네. 누가 봐도 너보단 우리 지영이가 드는 게 훨씬 더 어울리는 것 같구만. 에휴, 지울 거 아니면 그만 끊어라. 시아버지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만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딸바보예요. 시누이는 시아버지께서 40이 넘어 얻은 딸이거든요.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바라볼 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세요. 누가 봐도 시누이가 그 정도 외모는 아닌데 시아버진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보다도 예쁘다고 매일 칭찬을 하시거든요.
뭐 당신 딸이니 예뻐하시는 거야 당연하죠. 저도 우리 집에선 공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저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툭 하면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와 신우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제가 10살은 많아 보이네. 신부 화장한 저보다 신우이가 예쁘네 하시면서 듣기 싫은 소리만 하세요. 저희 시댁의 문제는 시아버지나 시누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으세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기본 예절이나 매너를 밥 말아 먹었다면 시어머니는 입이 아주 걸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그 나이 때 아줌마들이 그렇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자면 누구든 2년 전년 하시는 건 기본이고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나 막말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하십니다. 상견례 때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제발 처가 식구들 앞에서 말 조심하시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의 당부가 무색할 만큼 시어머니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애초에 양가 부모님이 결혼 준비로 상의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는 자리인데 어쩌다 보니 누구누구 자식이 더 잘났다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시부모님이었죠. 남편이 대학 때부터 인기가 많아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많았네로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이 남편 중매 서려고 줄을 섰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말이죠. 그랬으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도 저에 대한 자부심이 크세요. 제가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4년 내내 장학금을 거의 놓치지 않고 곧바로 대기업에 철썩 붙었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랑을 쉬지 않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듣기 싫었는지 시어머니가 먼저 비아냥거리셨습니다. 여자 머리 좋고 능력 있으면 뭐래요? 괜히 드세기만 해서 남자 키나 죽이죠. 결혼하면 집에서 얌전히 남편 내조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그게 최고죠. 어머, 사돈은 도대체 어느 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돈 말씀대로 여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보려면 남자가 직장도 좋고 떡하니 집도 해와야죠. 우리 딸 연봉이 훨씬 높고 신혼집도 우리 딸이 구했는데 무슨 내조에 애까지 키우라고 그러세요? 이거 봐. 옛말이 딱 맞다니까. 며느리 될 애가 영 딱딱하고 고집 있어 보이길래 누구를 닮았나 했더니만 역시 딸은 친정엄마 닮는단 말이 딱 맞네. 장모라는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남자 집안 우습게 하는 것 좀 봐.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누가 봐도 내 딸이 훨씬 잘났으니까 잘났다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삽시간에 분위기는 이상해졌습니다.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좋은 자리에서 뭐하는 거냐고 말리셨는데도 시어머니와 친정엄만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티격태격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심기가 안 좋으신 상태였는데 하필이면 식사를 서빙하던 직원분이 실수로 뜨거운 그릇을 시어머니의 손에 살짝 닿게 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순간 뜨겁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직원분이 바로 죄송하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거냐고 직원이 들고 있던 쟁반을 손으로 밀쳤어요. 그러자 쟁반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다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죠. 놀란 직원분이 사과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얘기를 하자 시어머니 눈빛이 갑자기 휙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젊은 년이 어디서 손님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 너 우리가 시킨 한정식이 1인분에 얼만 줄 알아? 그 돈에 너도 포함이야. 실수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세상 천지에 저런 무식한 사람이 정말 있더라고요. 전 드라마 속에나 저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친정 식구들은 너무 창피해서 불이 나게 식당을 나왔죠. 그리고 남편에게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후다닥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한번 기분이 상하면 앞뒤 구분 못하고 지르는 성격이라고요.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런 무식한 여자를 어떻게 시어머니로 모시냐고요. 저도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성격이 불같아서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건 성격이 불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몰상식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을 때예요. 결혼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과 하는 거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날 이후 양가 부모님은 결혼식 날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 허락을 하시기야 했지만 다시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상대해보고 나니까 친정 부모님께선 점차 남편을 예뻐하셨어요. 남편이야 저에게 워낙 잘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 친정 부모님께도 잘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전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서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밖에서 식사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시누이가 살 게 있다면서 백화점에 온 식구를 다 끌고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아주 시누이라면 죽고 못 산다고요. 여기저기 옷가게를 뒤지고 다니는 시누이 뒤를 시아버지께서 졸졸 쫓아다니시면서 모델 같다, 배우 같다, 다 어울린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셨습니다. 괜히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저도 옷 구경이나 하자 싶어 가게에 들어가 옷을 입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제 뒤를 따라 들어온 시누이가 제가 입어보고 있던 옷이 예쁘다며 벗어보랍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자기가 입어보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갑자기 나타나 가로채다니요. 이건 누가 봐도 저를 괴롭히는 거로밖엔 보이지 않았어요. 전 시누이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 바로 옷을 가지고 계산대로 가지고 갔죠. 그런데 시누이가 뜬금없이 아빠 하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빨리 와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식으로요. 순간 전 기가 차서 코웃음을 쳤네요. 어린애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인가 싶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시누이의 말 한마디에 불쑥 나타나서는 제 앞을 가로막고 서더니 제가 들고 있던 옷을 가져갔어요. 아니, 가져간 정도가 아니라 획 낚아채 갔습니다. 새아가, 너는 시누이가 그 옷이 마음에 든다는데 사주지 못할 망정 꼭 그렇게 뺏어가야 직성이 풀리냐? 아버님, 제가 먼저 고른 옷인데 제가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뭐라고 양보를 해요? 어떨 때 보면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5살 아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부른다고 쪼르르 달려와서 며느리한테 옷을 달라니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아버지가 말도 안 되게 유치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 옷 누구한테 더 잘 어울리는지.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이 옷 네 동생한테 더 잘 어울리지? 정말 은근슬쩍 사람 꼭지 돌게 하는 데는 달인 같았습니다. 옷을 들어 올리며 남편에게 시누이에게 더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전 얼굴이 다 빨개졌어요. 명색이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가족끼리 옷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왜 싸워요? 여기요, 이 옷 2개 다 포장해 주세요. 둘 다 내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고 그만 가요. 유치한 건 시아버지와 시누이였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전 남편 말 한마디에 저까지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나빴죠.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죠. 전 옷을 시누이에게 던져주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따라 나와 또 똑같은 소리만 해댔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지가 사이가 유별나니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전 남편에게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정말 이상하다 소리를 질렀고요. 제가 왜 시누이 때문에 자꾸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거든요. 어쩔 때 보면 시누이는 도대체 어디로 나이를 먹은 건지 모르겠어요. 시누이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30이 다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와 살면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캥거루족이었죠. 시아버지의 시누이 사랑은 정말 보다 보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 번은 저더러 신우이 소개팅을 해주라고 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괜찮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해주라고요. 전 절대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뻔히 신우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뭐하러 남자를 소개해주겠어요. 저도 그동안 나름 쌓인 게 있다 보니 신우이에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제가 요즘 회사 남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대기업 다니는 남자들 여자 볼 때 나이도 어리고 전문직에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니까요. 언니,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제가 능력 없고 나이가 많아서 소개팅 못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나야 당연히 해주고 싶죠. 근데 괜히 해줬다가 아가씨 상처받을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제 그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서 일도 구하고 돈도 좀 모으고 해요. 그래서 시집이나 가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얄밉게 굴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습니다. 평소 신우이가 제게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요. 그리고 제가 뭐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제 말에 신우인 분이 풀리지 않는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씩씩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역시나 가만히 계실 시부모님이 아니었죠. 두 분 다 신우이 편을 들면서 저에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내 딸이 뭐가 어때서? 우리 지영이가 왜 직장이 없어? 엄연히 피아니스트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다들 한눈에 뻑가지. 여보,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며느리가 지영이 앞에서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고작 대기업 좀 다닌다고 뻐기고 싶은가 보죠. 얘 며느라, 네가 뭘 모르나 본데 우리 아들이야 내가 키워서 사람 외모 보고 판단 안 하고 능력만 보고 결혼한다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남자가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절대 안 바뀌어. 아, 정말 착각은 자유,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귀여워한다는 말이 정답이었습니다. 원래 자기 자식한테는 다 콩깍지가 씌인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기승전 무조건 신우이는 예쁘고 완벽해서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더 기분 나쁜 건 당신들 자식 자랑하면서 항상 은근슬쩍 저를 깔아뭉갠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 번 반복되니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냥 백기를 들었습니다. 괜히 귀한 공주님 건드려봐야 저한테 불똥만 튀니 앞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자 싶었죠. 그런데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불편한 일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의 일이에요. 제가 호텔 숙박권이 생겼거든요. 명절에 회사에서 받은 거였죠. 전 당연히 남편과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푼수 같은 신우이가 굳이 제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빌려 쓰겠다고 뒤지더니만 호텔 숙박권을 찾아내더라고요. 신우인 숙박권을 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이 호텔 그때 엄마가 텔레비전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던 그 호텔이네.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그 호텔. 여기 내가 SNS에서 봤는데 수영장이 엄청 핫하더라고. 전 슬슬 불안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신우이가 아니니까요. 신우인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숙박권을 들고 가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한술 더 떴어요. 어머, 호텔 숙박에 조시까지? 역시 대기업이 좋기는 좋구나. 명절날 이런 것도 주고. 언젠 고작 대기업이라고 하시더니만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숙박권에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눈치를 보긴 했죠.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렇게 티를 내는데 제가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호텔 숙박권만은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꼭 가보고 싶었던 호텔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저도 그럼 시어머니와 시누이 두 분이 다녀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만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 입을 꾹 닫고 있었죠. 그런데 눈치 없는 남편이 괜히 또 나서더라고요. 여보, 명절날 어머니 음식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영이랑 둘이 하루 푹 쉬면서 호캉스 좀 하고 오시게 숙박권 드리는 거 어때? 우리는 가려고 하면 언제든 또 갈 수 있잖아. 남편은 세상 좋은 얼굴로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남편 말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이미 반짝반짝 초롱초롱 해져 있었어요. 이 호텔 가격도 엄청 비싸지만 예약하기도 엄청 힘들어. 그리고 나도 되게 가고 싶었던 호텔이란 말이야. 저도 모르게 소심하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주기 싫다고 대놓고 말하면 또 시어머니든 시누이든 뭐라고 떠들 게 뻔하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숙박권을 주기 싫다는 표현을 저 나름대로 한 거였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시누이도 이번엔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언니는 오빠랑 신혼여행 다녀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남친도 없는 시누이한테 한번 인심 쓰세요. 전 호텔 숙박권을 넘기기 싫어서 봉투를 깍 잡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봉투를 날름 가지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세연이 고마워요 하며 윙크까지 날리면서요. 전 그 모습이 얄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시고 뉴스만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막내 신난 것 좀 봐라. 아이고 귀여워. 저럴 때 보면 아직 애라니까. 시아버지는 그 와중에 저딴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귀여우신가 보더군요. 아버님, 아가씨가 무슨 애예요? 30이 넘었구만. 내 딸이지만 제가 어딜 봐서 30대로 보이냐? 지영이는 지금도 나가면 사람들이 21~22살로밖에 안 봐. 봐라, 세아가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우리 막내가 훨씬 어려 보이잖아. 또 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짜증나서 결혼사진도 아예 떼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버님, 아무리 딸이 귀해도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아가씨가 아직도 철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아가씨가 어디 21~22살로 보여요? 정신연령이 21~22살이겠죠. 여보, 아버지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린 동생이 숙박권 좀 가져갔다고 그거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아버지에게 대드는 모습이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남편까지 저에게 그런 건 처음이라 전 화가 더 났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누가 대들고 소리를 지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해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다 말도 안 되고 싫었으니까요. 그냥 숙박권이라니. 저 숙박권 내가 몇 날 며칠 야근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해낸 프로젝트 잘 마무리했다고 부장님한테 받은 거야. 당신이야 승진 같은 거 어떻게 되든 관심 없는 사람이라 매일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면 대충대충 사니까 모르나 본데 저 숙박권은 나한테 그냥 숙박권이 아니라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시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남편에게 퍼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샤넬 가방도 옷도 숙박권도 저에게 어떤 건지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뺏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들이 끔찍했습니다. 당신한테나 시누이가 어린 딸이고 동생이지 저에겐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은 가만 보면 제가 가진 걸 시댁 식구들과 함께 나눠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 것도 시댁 것, 제 것도 다 시댁 것.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며느리라는 년이 감히 시부모 앞에서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지금 네가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좀 더 번다고 생색내는 거지? 네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여왕처럼 떠받들어 모셔야 하는데 안 그러니까 네가 배알이 꼬인 거 아니야. 어머니 고정하세요. 제가 잘 얘기하고 타이를게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더 심한 말이라도 할까봐 무서운지 아주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타이르기는 뭘 타일러?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남편이 하라면 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해야지. 세아가 너 한 번만 더 우리 집안 무시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날 집에 들어오는데 전 오는 내내 펑펑 울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만 했어요. 전 그게 더 얄미웠죠. 남편은 저에게 어른들은 원래 변하질 않으시니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답니다. 젊은 우리가 참아야 한다고요. 자기도 알잖아. 지영이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 많이 진 거. 그때부터 아버진 지영이 어떻게 될까봐